노다지 썰전 네. 2025년 롯데칠성의 미래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내수시장의 정체라는 이 오래된 숙제를 뒤로하고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신화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로 이 질문을 놓고 한번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롯데칠성이 지금 굉장히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서 성공적인 도약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국내 사업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아주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확보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 해외 성장의 이면에는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고요. 또 근간이 되어야 할 내수 시장은 구조적인 침체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소 비관적인 시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내수 시장의 어려움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의 약진이 더욱 눈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외 사업은 단순히 내수 부진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서요, 회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37%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 그러니까 2023년에는 21%에 불과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죠. 2028년까지 4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아주 무난해 보입니다. 네, 그 수치상의 성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저도 봤고요. 하지만 그 성장의 질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그 필리핀 법인 사례를 보면 정상화라는 말을 쓰더군요. 저는 그 단어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립니다. 정상화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방증이니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낸 역량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필리핀은 연매출 1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과거의 비효율적인 재고 관리나 물류 시스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고강도 수액 개선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작년 9월부로 완벽하게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땜질식 처방이 아니에요. 재고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낭비를 30%나 줄였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해서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이건 다른 신흥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공 방정식, 일종의 운영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청사진이 과연 개발도상국 특유의 구조적 리스크 앞에서도 유효할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전산 시스템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예측 불가능한 물류 인프라 문제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일시적인 개선을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미얀마입니다. 지금 군부 정권이 달러 유출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펩시로부터 원액을 수입하는데 아주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아무리 현지에서 매출이 잘 나와도 핵심 원료 시급이 딱 막히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 놓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달러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다른 원재료를 한국 본사로 역수출해서 달러를 버는 방식으로 아주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신흥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 진출을 펩시와 직접 논의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롯데칠성의 해외 사업이 단순히 양적 팽창을 넘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질을 높이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글쎄요. 선진국 진출은 아직 논의 단계일 뿐이고 당장 눈앞에 닥친 리스크는 현실입니다. 파키스탄만 해도 과거에 비해 안정되었다는 것이지 여전히 정치와 환율 리스크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보틀러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롯데칠성이 해외에서 하는 사업의 핵심은 펩시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현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권리를 갖는 보틀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사업권을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내에서 보틀러를 추가로 인수하려는 계획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 42%로 경쟁사인 코카콜라를 누르고 1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지역의 독점 사업권까지 확보해서 성장세에 날개를 달겠다는 전략이죠. 이건 이미 검증된 성공 모델을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 우려의 핵심입니다. 해외 사업이 잘 되려면 이 본진인 국내 사업이 튼튼하게 버텨주면서 자금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흡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 아래 수익성 낮은 제품, 그러니까 SKU들을 대거 정리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영리한 효율화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서 무작정 제품 가짓수만 늘리는 건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오히려 수익성 높은 핵심 브랜드의 자원과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전략이고 실제로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류만 봐도 세로 소주가 작년 3분기 누적 판매액이 1,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나 성장하면서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고요. 청주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독점 시장에서 꾸준히 현금을 창출해주는 효자 상품이고요. 새로 하나가 선전하는 동안에요. 기존 주력 제품인 처음처럼 오리지널 매출이 10%나 급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거의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세로가 잘 팔리는 만큼 처음처럼이 덜 팔리는 이른바 자기잠식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SKU를 정리한다는 것은 성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축소디양적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회는 새로운 시장에 있습니다. 바로 제로탄산 시장입니다. 롯데칠성은 이 시장에서 점유율 42%라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펩시 제로의 성공은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과거 오리지널 콜라 시장에서는 만년 2등이었던 펩시가 이 제로 시장에서는 코카콜라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판도를 뒤집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이건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역량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명백한 증거죠. 네, 제로탄산 시장에서의 성공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게 내수 사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품을 팔아야 할 판매 채널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주류 소비는 계속 줄고 있고 작년에만 소매점이 1,000개, 편의점이 1,5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은 10%가 폐업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 말에 야심차게 출시했던 크러쉬 맥주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니, 모든 신제품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실패 사례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회사의 시장 분석 능력과 전략적 판단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맥주 시장의 트렌드는 이미 저알콜, 무알콜, 아니면 아주 개성 있는 수제 맥주로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대서 축소되고 있는 평범한 오리지널 라거 맥주 신제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런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는 회사가 과연 내수 시장의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롯데칠성의 재무 개선 의지와 실행 계획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170%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2028년까지 100%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목표야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 목표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서초동 본사 부지 매각이 있는데 회사 스스로도 규모가 워낙 커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자산 유동화가 계획대로 안 되면 높은 부채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겁니다. 현재 부채 상황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아요. 2028년까지 100%로 낮추겠다는 건 그 배낭에서 벽돌 몇 개를 빼내겠다는 건데 그 벽돌이 과연 생각처럼 쉽게 빠질지 의문입니다. 아니요, 저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사실 말만 무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초동 부지 개발을 위한 실무 TF까지 꾸려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초동 부지를 제외하고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5천억 원 규모의 유휴 자산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단순히 빚 갚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간 2천억 원 규모로 성장성이 높은 해외 보틀러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산을 효율화해서 부채를 줄이고 그 여력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달리면서 동시에 길가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채 감축과 대규모 해외 M&A라는 이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엄청난 부담입니다. 회사 측에서 파키스탄 보틀러 추가 인수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신중하게라는 말 자체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자칫 무리한 인수는 막대한 비용만 치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승자의 저주로 이어져서 오히려 재무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과 현실의 괴리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롯데칠성은 내수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과 제로탄산 시장 지배라는 아주 영리한 전략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체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성공적인 정상화 경험과 파키스탄에서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그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침체에 빠진 내수 시장은 언제든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크러쉬 맥주의 실패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력이 녹슬었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등입니다. 해외 사업 역시 신흥시장 특유의 정치 경제적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요. 높은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이 재무적 부담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물론 양쪽의 시각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미래는 결국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또 말씀하신 그 위기 요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네,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칩니다.